안녕하세요. 꿈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0월 18일 오전 6시 37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테더 차트 기준으로는 107,150달러고요. 선물 차트가 CME 선물 차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CME 선물 차트고요. 대략 107,220달러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황이 썩 좋지는 않죠.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 하면 반감기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실은 제가 따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이 쌍봉의 넥라인도 뚫지 못하고 저항만 지금 확인하고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요런 자리가 이제 뚫리기 전까지는 투신이 안 돌아오거든요. 이 넥라인을 저만 보지는 않을 거고 다 볼 테니까 아마 이 넥라인이 뚫리기 전까지는 투심이 쉽게 복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CME 차트 기준 107,800달러 부분이네요. 계속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대략 9만 달러 중반까지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도 일단 보이죠. 그래서 일단 기준 하나가 생겼어요. 여기가 복귀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매수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기가 복귀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매수 행위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걸 상승형 평행 채널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 수평 구조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이 넥라인이 복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복귀된 자리를 테스트했을 때, 여기죠, 여기. 그럼 이제 이런 자리들은 설사 빠지더라도 대응이 금방금방 되고 손절 라인이 짧게 되니까 되게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죠. 결국 이 108,000달러가 복귀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어떤 매수 행위도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신 상태로, 그 말은 즉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 두시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가 싫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해칭은 걸어 두셔야 됩니다. 그냥 풀매수 상태로 어차피 고점 안 나왔어, 사이클 안 나왔어, 뭔 소리야, 반감기 사이클 아직 안 끝났어, 그냥 그런 운에 맡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충분히 그냥 조정 다 쳐맞고 견뎌도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과거 시계열 분석을 해봤을 때 저번 주 또는 이번 주가 반감기 사이클에 꼭지가 나와야 되는 기간이다라는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연휴 마지막 날에 올렸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9일날 올렸던 영상을 꼭 좀 보시고, 10일날 올렸던 영상도 꼭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관세 빔이 터졌던 11일날 새벽에 올렸던 영상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복귀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매수 버튼에 손을 떼시고, 어차피 지금 김프하고 그다음에 저는 환율이 꼭지는 이미 보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율을 생각해 봤을 때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귀국시켜서 매도 시에 10% 정도의 저는 프리미엄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충분히 고점 생각하고 못 팔겠, 아까워서 못 팔겠네. 비트코인 7,900만 원이 1억 7,900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1억 6,700만 원이니까 아까워서 못 팔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더리움 고점이 600만 원 후반이었는데 지금 6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못 팔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충분히 상투 끝은 아니지만 정수리하고 귀 사이에서 파시는 거니까. 어쨌든 위험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를 일단은 조금 저는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이클이 끝났고 끝나지 않았고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 넥라인이 복귀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매수도 하시면 안 돼요. 성급하게 저점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위험 신호들이 실은 상당히 많아요. 일단 요 기준 하나 CME 차트 좀 챙기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 하다못해 내가 이제 현금화를 쭉 해놨다, 여기 구간에서 네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 구간에서 현금화를 충분히 해놨다, 좀 안절부절한다. 그럼 어디에서 매수를 아래에서 받아볼 수 있겠냐? 여기 넥라인 복귀하는 건 알겠다. 그럼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일견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평선을 조금 보시면 되겠죠. 종이평을 이제 이미 20주 EMA는 이제 주봉 종가로 깨졌고, 주말 동안 이게 갭상하면서 20주 EMA를 복귀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수라는 거 아시죠? 20주 EMA는 이제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여기거든요. 60주 EMA죠. 크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두 부류죠. 60주 EMA 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거의 상당수의 트레이더들은 50주 EMA를 보더라고요. 50주 EMA. 다시 한번, 60주 EMA, 저처럼 60주 EMA 보는 사람이 있고, 60주 EMA를 보거든요. 근데 50주 EMA 단순히 평을 보시는 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제가 왜 60주 EMA를 보는지는
그 서사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한 5년 정도의 서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서사 과정이죠. 네. 이때부터 시작된 서사 과정인데,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직감한 순간 실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항받고 결국 시즌 종료가 여기에서 터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이게 이제 이평선 싹 다 모아놓은 거 보이시죠? 네. 주요 중장기 이평선 주봉으로 다 모아놓고 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를 타고 올라왔느냐를 봤을 때 60주 EMA를 타고 올라왔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이제 20주 EMA는 깨져버렸고 여기에서는 무조건 최소한 반등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단기 매매는 해볼 수 있는 자리구나. 그 자리가 CME 차트 기준 96,000달러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어찌되었든 짧은 반등이라도 나옵니다. 네. 제법 꿀맛 같은 반등은 나오니까 그걸 먹을 수는 있으실 겁니다. 네. 요거 하나 조금 체크를 해 두시고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점에서 재밌는 구조, 프랙탈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로 이제 이 96,000달러는 채널의 하단이기도 하네요. 네. 즉, 이 쌍고점이 완성되었을 때, 자, 다시 한번, 여기가 60주 EMA입니다. 체크를 해둘까요, 그냥? 60주 EMA 96,000달러. 네. CME 차트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채널의 하단이네. 바꿔 말하면, 이 쌍봉 구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목표 레벨이 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 반등은 노리면서, 짧은 반등은 노리면서 3%에서 5% 정도의 짧은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뭐 알트코인 같은 거, 김품 무시하고 리플 같은 거 여기에서 받게 되면 5에서 10% 정도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프랙탈 구조를 조금 봐야 되고, 이 프랙탈 구조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프랙탈 구조를 봤을 때 어쩌면 시즌 종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른바 플랫 파동입니다. 연장된 플랫 파동이죠. 네. 비트코인 세력들은 연장 플랫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 플랫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이더리움 고래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른바 기관들의 진입이 본격화된 2020년 코로나 이벤트 이후로는 연장 플랫 파동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연장 플랫의 1.618 레벨에서 단기 저점, 사실상 중단기 저점이 완성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10%,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17%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네. 이걸 머릿속에 그대로 깔고 요걸 또 이제 플랫 파동을 연장 플랫을 작도를 하게 되면요. 네. 그러면 가격이 하나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 자리가 어디냐면 99,000달러입니다. 다시 어디라고요? 99,000달러입니다. 여기죠. 네. 99,000달러. 네. 기억해 두세요. 99,000달러. 네. 99,000달러 여기입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디에서 그럼 아래 바닥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94,000달러, 95,000달러 레벨이었죠. 여기는 60주 EMA가 있는 여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런 자리들에서는 단기 반등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아마 이 자리가 볼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볼벤 하단 근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볼벤 하단보다는 조금 더 아래자리네요. 현재 볼벤 하단 대략 10만 1,000달러니까 여기 10만 1,000달러는 대부분의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 나타난 긴 꼬리 저점이 10만 1,000달러죠. 네. 여기하고는 조금 안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받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뭐 이런 세 군데 자리에서 1, 2, 3, 3분의 1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상승 관점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야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 어디라고요? 네. 이 넥라인 복귀하기 전 이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구간 있죠. 네. 여기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최소 넥라인이 복귀가 되거나 채널이 위로 올라타거나, 그럼 이제 이게 트랩 판정이 되니까, 네. 되잖아요. 최소 이게 트랩 판정이 나야 된다고. 이 아래로 빠진 이 덩어리가 트랩으로 판단이 난 뒤에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를 하시고, 안 그럼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1, 2, 3, 3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요거는 고점 돌파가 아니라 여기 반등을 먹고 반등 구간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제법 센 반등이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든 여기까지 올라가든 여기까지 올라가든 그걸 보고 들어가는 구간인 거죠. 네. 이해되시죠?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초록색 구간에서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 여기에요. 네. 여기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김프가 7% 8%인데 매수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고요. 네. 아예 올라타는 걸 확인하고 하거나, 네. 20주 EMA 복귀되는 걸, 네. 아니면 그냥 아래로 60주 EMA까지 빠지는 걸 보고 확인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네.
좀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아직 좀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김프 그 다음에 고환율 상황을 이용해가 충분히 해외에 있는 자산은 국내로 입국시켜서 처리했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격에 정리가 가능하다. 결국 이 7% 김프는 결국엔 초기화가 될 거고요. 대략 1330원, 25원 중반까지 올라갔던 환율도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저는 최소 1300원 후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1399원부터는 이제 국내로 불러들였던 원화를 스테이블이 아니라 그냥 달러로 환전해서 주식 계좌로 옮길 생각입니다. 스테이블로 환전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꿔서 주식으로 뺄 생각이에요. 즉 암호화폐 투자 포지션은 일단은 최대한 줄여갈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포지션 정도만 유지하고 이더리움 일부 하고 이더리움을 상당히 많이 저는 줄였어요. 이더리움을 거의 바닥 부분에서 잡았던 평단 빼고는 거의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에서 한 610만 원, 20만 원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말트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거의 비트코인만 일부 알트만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원래 시작하던 것들은 그대로 둬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면 이제 어디에서 최소한 어디는 돌파하고 올라가야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그러면 또 최소한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결국 이제 이 차트가 여기까지 떨어진 뒤에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를 돌파 못하게 되면 이제 이건 시즌 종료로 가는 이제 60주 EMA가 더 이상 매수의 기준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래 이평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대형 대형 헤드앤숄더죠. 대형 헤드앤숄더는 아니면 이렇게 스프링판이 달린 대형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 하락을 위한 스프링판. 그리고 시즌 종료.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시안봉에서 관찰되는 이 프랙탈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프랙탈 연장 프랙탈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결국 저점 찍고 반등 나왔고 그러면 이 연장 프랙탈 또 적용됐을 때는 어디에서 매수 받아볼만 하다고요? 98,000에서 99,000달러. 여기에서 최소 뭐 이런 반등이나 아니면 이런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더리움도 한번 봐봅시다. 이더리움도 선물 차트를 한번 봐봅시다. 이더리움도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미 장 테스트는 한번 나왔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매수를 받으려면 최소 저는 3,500달러까지는 보고 매수 받기를 조금 권장드리고요. 3,500달러까지는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냥 여기 넥라인 올라타는 거 보고 즉 4,000달러 위로 복귀하는 거 보고 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플랫 파동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장 플랫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것도 이제 사실상 플랫으로 봐야 되죠. 1.414 딱 작성했을 것 같아요. 1.414 찍었죠. 연장 플랫이 1.414, 1.618, 2.618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요 안에 연장 플랫이 하나 또 보이죠. 886 위로 되돌림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플랫으로 봐야 되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1.414가 34,000달러고 1.618은 33,000달러 부근이거든요. 만약에 34,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뚫어낸 추세에 대한 테스트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리가 큰 반등 나올 수 있는 맥점 자리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 수렴의 돌파 후 테스트 자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베이스 채널인데 베이스 채널 이게 일반 차트하고 조금 달라요. CME는. 근데 CME는 아직 이 베이스 채널로 복귀했고 이때 베이스 채널로 복귀했잖아요. 자 다시 이때 베이스 채널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일반 차트는 테스트를 했는데 CME는 아직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러면 복귀 후 테스트하는 자리가 또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겹치는 크로스가 되는 자리죠. 여기서는 아마 반등이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여기 라인을 한눈에 보셔도 이더리움은 좀 구조가 쉽게 보이잖아요. 이더리움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여기가 맥점인 건 이제 아시겠죠. 여기 하얀 선이 맥점이잖아요. 한눈에 보셔도. 그럼 하얀 선 위로 올라타는 거 보고 테스트할 때 타거나 아니면 대략 CME 차트 기준 3,500달러에서 3,600달러에 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애매한 구간은 어딜까요?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여기 빨간색 구간은 뭔가를 하기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냥 아예 올라타는 거 보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게 낫지. 이 빨간색 구간은 역시나 비추하는 영역이고 지금 이더리움은 그 비추하는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이더리움은 목표가가 7,500달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7,000달러가 목표가입니다. 이 구조가 안 깨졌어요. 이 수렴 돌파 구조가.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4개월, 5개월 전에 지금 이더리움의 이 가격 프랙탈은 뭐하고 아주 똑같냐면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 테마가 결국 이더리움 DAT잖아요. 네. 이더 DAT. 네. 이게 지금 이 힘으로 올라왔다고요. 여기까지 쳐 박은 뒤에.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에 비트코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BTC DAT가 있었다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BTC DAT를 취한 대표적인 테슬라였죠. 테슬라. 다른 그룹도 아니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DAT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열광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국내 기업으로는 넥슨, 뭐 이런. 네. 이제 1세대 비트코인 DAT 전략.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DAT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워낙 많고, 네. 뭐 국가적이든 기관급이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DAT 전략은 대중화가 되어버렸고요. 네. 이제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네. 근데 이더리움을 DAT 전략으로 취하는 기업들은 이제 막 태동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수렴의 돌파가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비트코인의 20년, 21년 차트입니다. 방금 그 수렴 구조를 보시고 이 얘기도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 드렸는데 이더리움 한 2,000달러, 3,000달러 부근에서 와리가리 할 때 자, 저걸 보시고 네. 여기 아니라 이걸 봅시다. 방금 그 차트를 보시고 이걸 봐보시면 상당한 유사성을 네, 관측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걸 보시면 사실상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은 어디쯤 와 있냐면 이건 비트코인이에요. 딱 여기 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부분에 아직 테스트는 못했죠. 네. 제가 그래서 어디에서 사라고요? 여기 돌파한 테스트 어디에서 사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 베이스 채널 추세 복귀한 여기에서 사라고요. 그럼 여기가 크로스 겹치잖아요. 추세 복귀 자리, 뚫어낸 삼각 수렴의 테스트 자리. 네. 그 자리가 가격이 얼마라고요? 3,600달러, 3,500에 3,600. 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지금 이더리움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쯤 있잖아요. 돌파한 뒤에 쭉 갈 줄 알았더니 지금 미끄러져 내리고 있거든요. 2020년 9월 자리라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2020년 9월 자리 부분까지 와 있어요. 네.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제가 상승 관점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자리인 것 같거든요. 네.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근데 시즌 종료를 얘기 드려야 돼요. 이건 제 의무입니다. 네. 제 관점은 여전히 여기 자리인 것 같아요. 제 관점은 여전히 여기 자리인 것 같거든요. 이 자리일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즌 종료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돈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다 파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네. 스노우볼을 엄청 크게 굴려왔다면 이제 좀 스노우볼 크기를 이렇게 굴려오셨다면 크기를 조금 이제 줄여야 된다고. 이만큼 굴린 스노우볼을 지금은 이제 요만큼 네. 줄여야 된다고요. 대신 핵심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평단까지 만약에 좋다면 더더욱 네. 이걸 그냥 싹 녹여서 없애버리 다 팔고 다시 재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자리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뭐 그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못 먹어도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리거든요. 이건 못 먹어도 된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못 먹어도 된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시장에서 이 2년짜리 상승분은 못 먹을 수 있는데 이 6개월짜리 상승분을 못 먹는 건 좀 뼈 아프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 대비 2년이 걸리고 같은 상승률을 6개월 만에 주파하는 구간이니까 네. 이 초록색 구간을 못 먹는 건 상관없다고요. 네. 근데 이 빨간색 구간을 못 먹는 거 이건 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자리가 꼭 그 자리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관찰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종료를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참 불편한 부분입니다. 근데 왜 제가 시즌 종료를 얘기하는지는 지난 공개 영상을 10개월부터 정리한 공개 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정확히 피보나치 레벨을 지키고 네. 차트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죠. 수렴 돌파가. 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1대1 레벨을 완성을 시키고 시즌이 종료가 됐거든요. 여기가 딱 정확히 1대1 레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여기에 와 있다고요. 그럼 이더리움이 이른바 비트코인 DAT 전략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이때 차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때 이제 BTC DAT가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네.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17,000에서 18,000달러라고요. 1대1 여기를 찍었을 때. 이해되시나요? 네.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와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더리움 매수 동료드리면서 네, 공개 영상으로도 아마 올려놓은 게 있을걸요. 아마 여름에 이 관점을.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차트적 관점에서 자, 이걸 보시고 다시 이더리움의 지금 차트 볼까요? 네. 이걸 보시고 방금 그걸 보셨죠? 네.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봐보자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DAT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자, CME는 테스트를 못했는데 일반 거래소 이더리움은 여기를
지난 10월 10일 날 테스트를 했어요. 네. 복귀한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드렸을 겁니다. 이거 추세 그을 때 추세를 이걸 이렇게 긋는 사람은 좀 실력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네. 이건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추세를 조금이라도 이제 추세선 매매를 5년, 10년 해본 사람은 기계적으로 안 긁거든요. 네. 이렇게 그어야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원사업을 하는 양반한테 배웠는데, 네. 요거는 트랩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구조죠. 트랩으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테스트가 여기에서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일반 거래소 CME가 아니라 일반 거래소 이더리움은 지금 요거를 테스트하고 있죠. 기본 베이스 상승 채널 원래 이렇게 올라가던 놈이 차트가 깨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은 이 베이스 채널 복귀한 테스트도 했고 이 5년짜리 대형 삼각수렴 돌파후 리테스트까지 동시에 지금 했다고요. 제가 방금 그 CME 차트에서 말씀드린. 그럼 마찬가지로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프랙탈이 별거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게 있었던 초기 DAT 전략을 이더리움에게서도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잠시만요. 지금 이른바 이 베이스 채널 복귀 테스트하고 수렴 돌파 테스트가 지금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네. 하락의 확장 채널로 떨어졌다가 네. 이렇게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도 한 석 달 전에 드렸는데, 만약 이게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멈추게 되면 여기 자리가 뭐라고요? 선형 차트, 지금 이건 로그 차트예요. 선형 차트의 삼각수렴 1대1 동굴파 목표값,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7,500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그러면 로그 차트의 이 추세 상단이면서 선형 차트 삼각수렴 돌파값이 겹치는 이 자리는 아주 유력한 고점인 거죠. 네, 두 번째 목표 가격 레벨이 어디라고요? 네. 똑같이 이제 20년, 21년 비트코인 차트의 프랙탈을 추종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네. 1,700달러, 1,800달러 혹은 과열 붙게 되면 확장 채널의 상승 확장 채널의 상단 구간까지 네. 여기 얼마라고요? 17,000, 18,000달러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 채널이에요. 이게 기본 베이스 채널인데 잘 들으세요. 이게 기본 베이스 채널인데 어차피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균형을 찾아가거든요. 네. 자, 베이스 채널의 하단을 깨고 이걸 뭐 3마켓 패턴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자, 다시 한번 베이스 채널에 거의 2년, 3년 가까이 유지되던 이 베이스 채널의 하단을 깨고 여기까지 내려온 뒤에 저점 찍었다면, 그럼 고점은 자연스럽게 이 베이스 채널의 상단을 깨고 확장 채널에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균형이라는 게 맞잖아요. 에너지의 이 파동의 균형이라는 게 아다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아다리가 맞다고요. 네. 여기가 저점이었듯이 이 베이스 채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이 베이스 채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3마켓 패턴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는 용어는 중요치 않다라고 봐요. 결국 비슷한 개념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베이스 채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락의 확장 채널의 하단까지 왔으면, 만약 이게 강세 구간이 진입하면 이 베이스 채널을 깨고 확장 채널의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7,500달러는 선형 차트의 삼각수렴 돌파 목표값이고, 그 다음에 17,000, 18,000달러, 최대 2만 달러는 로그 차트의 삼각수렴 돌파 목표값이다. 그리고 이 프랙탈은 지난 20년, 21년 비트코인에게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한 강력한 미련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이고,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이미 비트코인 차트는 시즌 종료로 어쩌면 들어갔다라는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주 EMA 지켜내고 있거든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실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 언제든지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도 안 메고 어차피 더 올라갈 거야, 비행기 더 올라갈 거야 하다가는 그냥 그대로 땅으로 쳐박는 수가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이제 이미 무너졌고요. 네. CME는 이제 일반 거래소 차트는 다음 주 월요일 보면 되겠죠. 네. 토탈도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네. 토탈 3는 차트가 상당히 안 좋아요. 네. 이게 결국 21년 고점을 뚫지 못해 여기서 다시 쳐박힌다는 건 벌써 네 번째거든요. 네. 좋지 않습니다. 네. 20주 EMA도 지금 상태에선 깨져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이제 애도 네. 기준선이 깨져버렸습니다. 네. 이 주봉 60주 EMA라는 이 기준선이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네. 깨져버렸어요. 네. 다행히 이제 수렴 바닥은 지키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 거의 2023년부터 이어졌으니까 횟수로는 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승 추세는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데, 어쨌든 60주 EMA는 깨졌습니다. 네. 이제 확정이 됐어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 그게 대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대수예요. 네, 대수입니다. 우리는 여기 구간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구간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을 이 고점에서 삼각수렴 만들어지고 이탈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차트를 잘 이용을 해먹었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단순히 이걸 매수해가지고 여기에서 판 게 아니라 지난 겨울에 비트코인 고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럼 이제 탈출을 생각을 해야 될까를 판단 내림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시즌 종료가 터졌거든요. 시즌 종료가 여기 자리에서 시즌 종료가 터졌는데 지금 와버렸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시장에서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겁니다. 모든 DAT 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대장이에요, 대장. 그리고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상장사들도 정말 많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기에도 힘들고 비트코인 ETF를 직접 사기에도 애매한 상장사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25 시즌 고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여기에서 시즌 종료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 38만 달러 가고 이더리움 20년 21년에 비트코인 프렉타를 따라가게 되면 조만간 2천만 원 가는데 왜 파시냐고 시즌 종료 아니다라고 바득바득 우길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바득바득 우깁니까? 지금 딱 이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종료를 이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기서 반토막 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같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 대비 회사 주식이 1대1이 지금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대략 얼마냐 1.09예요. 09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 대비 주가 시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처럼 이게 일이 깨지는 순간 여기에서 이제 일이 깨졌거든요. 사실상 처음으로 여기 부분에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달랑달랑 하거든요. 이때만큼 내려왔다고. 이제 이게 일이 깨지는 순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분하고 주가 시총하고 지금 패깅이 깨지는 거예요. 1대1 패깅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1 이상을 유지해야지 계속 신주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거든요. 시총을 희석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1 이하로 깨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신주 발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빚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주가 차트가 올라가고 올라간 주가 가치로 다시 또 신주 발행해서 다시 한번 또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약간 이제 폰지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그잖아요. 폰지 구조잖아요. 서로 자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폰지 구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르고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혼자 독주하든가. 그러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걸 담보로 또 투자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최악의 구간이라고. 뭐하고 뭐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설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가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쉽게 말하면 PBR이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비트코인 순자산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총 가치를 넘어서면 상관이 없다고요. 그만큼을 또 신주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스트래티지도 무너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어쨌든 무너지고 있고 어쨌든 여기가 사이클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사이클 고점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달 뒤에 트럼프 취임하면서 10만 달러 돌파했을 때 이때도 여기가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즉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NAV가 즉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대비 주식 시총이 지금 1대1 패깅이 깨지기 직전이라는 거고 그 순간에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부분이죠. 그 말은 뭔가요? 세일러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건 최악의 가정이고 지금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폰지 구조가 안 돌아가거든요. 빚을 내서 비트코인 사서 비트코인 가격 끌어올리면 또 빚을 내고 그와 함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는 같이 올라가는 그 구조가 지난 2022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24년 12월까지 즉 2년 동안 팽팽 잘 돌아갔거든요. 제가 MSTR을 매수한 게 여기예요.
요1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확히 매도했거든요. 이 추세 저항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 자리였어요. 네. 그 자리가 어디 자리였냐? 여기입니다. 여기 2023년 10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였어요. 23년 10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1 돌파할 때가 여기였을 겁니다. 제대로 돌파하기 시작한 게.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비트코인이 우연의 일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3월까지 7개월 연속 양봉이 뜨거든요. 네. 자, 우리는 낙하산을 메고 있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낙하산 메고 있어야죠. 네. 시즌 종료의 가능성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아 정말 시즌 종료 상당히 네,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충분히 하실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럼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MSTR은 이미 사이클 고점 찍고 왔네. 네. 아 그럼 이번 시장의 버블은 흔히들 이제 과열 구간 안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말 과열이 안 나왔을까를 봤을 때 아 그러면 이번 시장의 버블은 비트코인 가격이나 알트에서 온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 버블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조그만 생각을 인사이트를 조금만 넓히자고요. 네. 이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과 함께 내부가 아니라 어디에서? 아, 외부에서 왔구나. 코인 투자자가 꿀 빤 게 아니라 이 코인을 처음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한 얘네들이 꿀을 빨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버블은 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네. 왜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불과 2년 동안 상승률이 얼마가 나왔으니까요. 네. 4,000%가 나왔으니까요. 네. 이 정도면 과열이 나왔다라고 4,000%가 아니죠. 더 올랐죠. 네. 4,000% 맞네요. 네. 4,000%가 올랐거든요. 이러면 과열이 나왔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죠. 네. 이 관점에서 보면. 네.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40배가 올랐으면 그건 과열 맞죠. 네. 과열 맞죠. 누가 20배, 10배만 올라도 과열인데 40배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 끝물이 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불과 1000%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MSTR은 코로나 때는 불과 1000%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 유동성에 1000% 오른 놈이 단순히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이유로 4000%가 올랐으면 그건 법을 맞는 거고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죠. 대신 이 과실을 이 수혜를 암호화폐 시장 내부 사람들이 꿀을 빤 게 아니라 누가 꿀을 빨았다고요? 네. 미국 기관놈들, 양키놈들만 꿀을 빨았다라는 거죠. 네. 얘하고 네. 이거 두 개로. 네.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정말 뭐 버블의 정점이 온 것일 수도 있겠다. 네. 이 두 놈이 같이 한 거죠. 네. 지금 블랙록이 운영하는 네. ETF입니다. 네. ETF예요. ETF가 저점 대비 3배가 올랐으면 불과 뭐 1년하고도 6개월, 7개월 기간에 ETF가 이 정도 올랐으면 그 얘네들의 수수료 수익 지금 ETF 시장에서의 지위를 생각하면 네. 정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코인 투자자만 돈을 못 벌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네. IBIT도 여기 무너지면 상당히 위험한 거 보이시죠? 네. IBIT도 여기 무너지면 네. 상당히 좋지 않겠구나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 베이스 채널의 상단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여기 지금 1대1 목표값을 살짝 못 채우고 지금 네. 저항을 받은 상황입니다. 1대1 목표가 여기가 지금 저는 사이클 고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근데 살짝 못 채웠어요. 이것도 한 5, 6개월 전에 분석해 놓은 작도인데 네. 제가 이걸 유심히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난 사이클 참고로 꼭지에 다 팔고 나왔거든요. 네. 제가 저걸 지난 꼭지에 다 팔 수 있었던 건 요걸 남들보다도 빠르게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GBTC를 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네. 제가 이것도 트레이딩 뷰에 가끔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네. 비트코인의 요게 이제 고점을 슬쩍 돌파했죠. 네. 기억하시나요? 네. 비트코인은 여기서 고점이 살짝 돌파돼 있어요. 근데 얘는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네. 아마 그 트레이딩 뷰에 보면 있을 겁니다. 네. 이 추세 깨지면 시즌 종료다라는 분석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해요. 이 추세 깨지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적어놨습니다. 네. 이걸 본 사람이 아마 저 말고는 거의 없을걸요. 이 판때기에서 사실상 여기 구간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가 안 됐어요. 네. 여기 구간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고점을 넘는데 이른바 기관 수요를 대표하는 그때는 이제 재무 전략으로 취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뭐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으니까 이게 안 되네. 네.
여기서 좀 직감을 했습니다. 그 토탈 차트를 좀 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프리미엄이 유지됐던 구간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프리미엄이 유지되던 구간이었어요. 여기 구간.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돌파가 안 되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의 고점 돌파는 가짜 고점 돌파라는 결론이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토탈 차트 보고 그때 자산들, 암호화폐 자산들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정리한 걸 앵거 프로토콜에 맡겨가지고 망했지. 실제 사이클이 깨진 건 여기에서 깨졌지만 근데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때는 비트코인 차트가 퍼포먼스가 더 좋죠. 뭐보다도 GBTC보다도 다시 한번 GBTC보다도 비트코인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GBTC는 1000% 올라갔습니다. 1000%. 비트코인 봐볼까요? 1700% 올라갔어요. 자, 다시 관점을 조금만 넓혀봅시다. GBTC가 1000% 오르는 동안 같은 기간에는 1700%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떻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590%가 오르는 동안, 자, 다시 한번 같은 기간에서 비트코인 차트가 590%가 오르는 동안 지난 사이클에서 GBTC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얼마가 올랐다고요? 무려 그 10배 수준인 4000%가 올랐다고요. 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한 500%에서 600% 오르는 동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4000%가 올랐다고요. 자, 다시 한번 사이클 고점 나온 것 같습니까? 안 나온 것 같습니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누구만 돈을 못 벌었다고요?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서 지금 코인 거래하고 비트코인 산 사람. 누가 돈을 벌었고요? 미국 기관 놈들. 즉, 이 얘기도 제가 가끔 드리죠. 저는 이걸 꿈꿨습니다. 실은. 제가 뭐 판때기를 떠나는 기본적인 이제 근간이기도 한데 결국 저는 옛날 것은 새로운 것에 의해서 교체되어지듯이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오래된 물결은 새 물결에 의해서 밀려나는 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저는 웹3가 웹2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웹2를 결국 대체할 것이다. 저는 그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 딱 5년 동안 95년부터 2000년 동안 제가 대학 군대 제대하고 졸업하기 직전 그 다음에 IMF 쳐맞고 구직활동 시작하던 시기가 딱 2000년쯤 이제 그쯤 언저리거든요. 이걸 그때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웹2가 이것도 웹2가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아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가 웹3한테 먹힌다. 그럴 바에는 웹3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웹3를 먹자. 그래서 레리 핑크가 똑똑한 것 같아요. 먼저 움직인 거죠. 시장에 오래 있었던 양반이다 보니까 지난 1995년에서 2000년에 기존 전통 산업군이 닷컴에 어떻게 먹히는지를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대로 웹2에만 머무르다가는 웹3한테 먹히겠다 싶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웹3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결과물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냥 코인만 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가끔 댓글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낚시하면서 했거든요. 이거 조금 생각을 달리해보면 어쩌면 정말 사이클의 정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다. 기준을 코일러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버블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선행적으로 먼저. 근데 코일러 입장에서는 비트 고점도 마음에 안 들고 인정을 못 한다라는 거죠. 빨리 알트장 안 왔는데 무슨 시즌 종료냐. 알트장 안 왔. 내 알트는 아직도 물려 있어서 마이너스 70% 80%인데 무슨 시즌 종료냐. 그럼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근데 조금 더 이제 객관화를 시켜보자고요. 비트코인이 대략 뭐 6배, 7배 오르는 동안 4000%가 올랐으면 그건 버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과실을 이 블록체인 생태계와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금이라는 이 하나의 큰 구조에서 오는 과실을 이 암호화폐 내부 투자자분들이 그 과실을 먹은 게 아니라 기관놈들이 먹고 있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니까 트럼프 아들내미하고 트럼프 일가가 아주 쪽쪽 빨아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골수를. 어찌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쪽정이만 남기고 버려지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야, 이 정도면 버블이지. 여기에서 더 처먹길 바라는 건 그건 돼지 새끼 아니냐? 널부심부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2년 만에 4000%가 올랐는데 그래서 차이가 나죠. 이번 사이클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400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고작 600% 정도 올랐네. 근데 이걸 지난 사이클로 적용하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그걸 GBTC하고 비트코인하고 제가 비교해서 방금 알려드린 거고요. 네. 됐죠? 네. 참고로 온체인 상에서는 그 어떤 시즌 고점 신호는 없습니다. 네. 그럼 왜 시즌 고점 신호가 안 나올까? 네. 왜 온체인 상에서는 시즌 고점 신호가 안 나올까를 역시 저도 이제 낚시터에서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무대가 네, 그 과열을 결국 우리가 온체인을 왜 보나요? 온체인을 왜 보죠? 네, 온체인을 왜 보죠? 네. 과열 구간을 잡기 위함이거든요. 네. 뭐 이런저런 논리가 잡기 위함. 그 다음에 사이클 저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도구거든요. 사이클 저점 잡기. 근데 저점 신호는 잡혔는데 지난 뭐 몇 번의 구간에서 과열 신호가 왜 안 잡혔을까? 네. 그 중심 무대가 어쩌면 시장 내부가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지금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냥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시장 내부에 들어와서 돌아가야 될 유동성이 알트도 빵빵 뻥튀기 시켜주고 비트코인도 빵빵 올려줄 유동성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네. 그죠? 네.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네. 코베 차트도 좀 위험합니다. 네. 여기를 사실상 저는 사이클 고점으로 봤는데 이미 코베 차트는 사이클 고점도 살짝 더 뚫고 왔어요. 네. 여기로도 들어가 있고, 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죠? 네. 여기로도 들어가 있고, 네. 여기로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로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네. 여기로 대표적인 게 요거하고 요거죠. 이제 좀 생각이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네. 저도 이제 솔직히 이제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나름 온체인 짬밥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적으로 저도 이제 시장 내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고 네. 이 30개의 과거 이제 사이클 고점과 저점을 알려주는 홀딩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30개의 장기 온체인 사이클 지표에서 그 어떤 지표도 과열 신호가 안 떴거든요. 네. 심지어는 과열 신호가 안 뜬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지금 바닥이니까 풀매수해라. 그것도 100%로 풀매수하라라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30개가 네. 근데 정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근데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 시장 내부의 기준으로 해서 과열의 수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네. 실은 여기가 지금 당도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여전히 비트코인 38만 달러가 제 메인 관점입니다. 제 메인 관점과 제가 유튜브로 하는 얘기는 일치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는 비트코인 아리평단은 거의 안 팔았어요. 좀 이더리움을 많이 팔았습니다. 실은.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비트마인이라는. 네. 이걸 보고 나니까 자 이걸 봤어요. 네. 자 이걸 보고 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000% 오르고 비트코인 600% 오른 걸 봤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냥 뭐 이더 살래요? BMNR 살래요? 이거 살래요? 이거 살래요? 네. 답이 나왔죠. 네. 그래서 달러 환전하려고 지금 대기 중인 거예요. 네. 테더가 아니라. 뭐 살래요? 네. 이더 살래요? BMNR 살래요? 네. BMNR도 여기는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좀 물려있다가 저는 이제 이미 수익권으로 조금 돌아선 상황인데 만에 하나 이더리움에 근데 BMNR 차트를 이거 투자할 때는 이더 차트를 봐야 돼요. 이거 투자할 때 이 차트를 분석하면 안 되고요. 이더 차트 보고 네. 즉 이더리움 7,500달러하고 이더리움 16,000, 17,000달러 갔을 때 얘가 고점이 같이 나오겠죠. 네. 같은 원리인 겁니다. 네. 어쩌면 좀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온체인 그 사이클 매매를 하는데 사용되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지금 이제 이미 그 유용성이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네. 우리는 시장 내부에서만 알트장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네.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제 큰 세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열의 끝이 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차트는 고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는 고점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보니까 네. 얘하고 네. 얘하고 그리고 요게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네.
MSTR이 파는 물량은 시장에서 소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시죠? 얘는 그냥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서 이제 이 차트가 여기가 이제 아직은 안 빠졌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60주 EMA 빠졌고 이제 이 추세 빠지면 이제 완결 되거든요. 사실상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빠지면 이제 사실상 끝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마지막 이제 요거 하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다 팔라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또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을 하던 차에 이건 좀 매크로 얘기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날에 미국 지방은행 부실 이슈가 터지더라고요. 네. 이건 이제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네. 이 빨간 것은 이른바 신용도가 낮은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고요. 네. 밑에 이 파란색은 투자 등급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네. 용어 자체가 그냥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네. 이 스프레드가 네. 낮게 유지됐을 때 네. 그 영화 중에 그 영화가 있죠. 네. 영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스프레드가 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때 그게 고위험군 채권이든 아니면 투자 적격 등급 채권이든 그게 이제 자산 시장의 꼭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고점이었어요. 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네. 그리고 이번에 고점 돌파할 때 뭐 대략 여기까지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고위험군 투자 등급 이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좀 어려운 말로 네. 여기가 이제 지난 코로나 때 고점 구간이었죠. 여기가 이제 부처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여기가 2011월이니까 네. 쌍고점. 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쌍고점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지금 좀 안 좋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다음 이 하얀 건 이게 이제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네. 저는 이제 그 미장 해칭할 때 빅스 ETN을 사요. ETN을. 네. 운용비가 좀 비싸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도 돈이 조금 녹는 해칭 상품이긴 한데 그거만한 또 상품도 없거든요. 단기 해칭하기에. 네. 빅스 ETN을 좀 사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간 지 며칠 됐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6만 달러까지도 갑니다. 네. 6만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좀 네.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는지는 아시잖아요. 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이게 근데 단순히 단기 급등으로도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투자 적격 스프레드하고 그다음에 빅스 지수와 같이 튀면 긴장 좀 빨아야 됩니다. 네. 긴장 좀 빨아야 돼요. 네. 안 좋은 뉴스가 좀 뒤따르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FTX 사태 터졌고요. 네. 그냥 빅스 오르고 그다음에 채권 스프레드가 고점 연달아 찍죠. 네. 여기에서 미국 지방은행 이슈가 있었고요. 네. 역시 빅스 오르고 두 번 오르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가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적격 채권 스프레드는 많이 안 튀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딩 나왔을 때 네. 역시 이때는 거의 동시에 빅스하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하고 같이 튀죠. 네. 여기는 뭔지 아시죠? 관세전자에. 네. 지난 4월 1차 관세전.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지금 튀어 올랐다가 지금 아마 제가 그 금요일 밤 지난 금요일 밤 그 다음에 이번에 토요일로 넘어가는 주말 동안 이게 더 올랐으면 다 팔고 떠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금 잠잠해졌어요. 조금 잠잠해졌거든요. 네. 조금 그나마 잠잠해졌어요. 네. 그럼 이게 희망이 없느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저는 여기 구간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구간 있죠.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2023년 10월 네. 제가 랄부 걸고 어마어마한 대떡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7개월 연속 비트코인이 연속으로 양봉이 떴거든요. 7개월 연속으로 그 다음에 3월까지. 네. 여기 구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 구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더 튀어오르지만 않으면 네. 그러면 정말 남은 한 몇 개월 연속 비트코인 정말 뭐 6개월 12월 1월까지 가게 되면 한 3, 4개월 양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바나나 존이. 투자 적격 스프레드는 아직 저점 구간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하이힐드는 콩콩 두 번 찍었어요. 네, 과거 저점 구간까지. 근데 아직 투자 적격은 과거 과열 구간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하고 제가 이제 요즘 좀 파고 있는 부분이 뭐 저는 이제 이런 걸 낚시하다가 아니면 뭐 띵박질하다가 많이 생각하는데 BTC의 자산 성격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디지털 골드 금 차트 안 따라가던데 나스닥 닭가리야?
나스닥도 안 따라가던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게 실은 구리입니다. 구리 커머디티. 그리고 이미 이것도 게시판에 몇 번 언급드렸죠. 네. 구리 차트가 저점 찍으면 거기가 비트코인 차트 저점이라는 얘기를 저번에 드렸잖아요. 남들 다 더 떡 나간다라고 할 때 제가 청산 차트하고 청산 얼마나 지금 시장에 청산이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구리 차트 가지고 저점 파악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8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때. 네. 요걸 조금 요즘 연구 중이에요. 네. 요거 관계성을 좀 연구 중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정말 2023년 9월 10월 구간이라면 아직 한 사이클 남았거든요. 네.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바닥을 이때처럼 1년 동안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참고로 이 당시에는 암호화폐 사이클 고점이 여기에서 나왔고요. 네. 역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바닥에서 계속 통통통통 튈 때였죠. 네. 미국 주식 고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 고점. 미국 주식 고점 중간 선거가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중간 선거. 여기가 중간 선거. 그럼 이건 왜 튀어 올랐느냐? 이때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관세 전쟁 벌렸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알파 전략이라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이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멤버십 분들한테도 얘기 안 드렸어요. 네. 저는 2차 관세 전쟁 터졌을 때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1차 관세 전쟁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요거 두 개를 보고 있어서 요거 높이를 저점에서 올라간 높이를 보고 있었어요. 네. 올라간 높이를 실은 보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지난 관세 전쟁 정말 최발바닥에서 미 주식하고 그 다음에 S&P하고 나스닥 추종 ETF들 거의 최발바닥에서 거의 다 잡았습니다. 네.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네. 그 멤버십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미국 주식사라고 엄청 독려하던 때가 있었죠. 네. 이게 1차 관세 전쟁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간 선거는 여기였고, 중간 선거는 여기였고, 여기가 이제 2차 관세 전쟁.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자율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세상의 모든 돈은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결국 이동을 합니다. 네. 채권 시장이 그래서 주식 시장보다 몇 배나 더 크죠. 네. 근데 이번 중국 관세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지방은행 관련해서 지방은행 때는 이제 그러면 이것도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 만약에 지금의 이제 미국의 지방은행 이슈가 지금 잘 들으세요. 미국의 지방은행 지금 이슈가 터졌단 말이죠. 이게 1차 이슈 때 올라간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간 구간이거든요. 네. 우리 23년에 이미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방은행 이슈 사태가 있었다고요. 네. 그게 또 한 번 반복된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도 발바닥 각질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발바닥 각질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주식이든 코인이든 네.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네. 당연히 비트, 이더, 알트 주식 다 박살 나겠죠. 네. 비트코인은 이제 좀 상당히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트코인이 가격을 버텼거든요. 네. 지난 23년에 한번 은행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연준 등판하면서 사실상 여기까지 이제 돈 풀어버리니까 쭉 올라간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른바 반감기 사이클 짧게 끝나고 네. 2차 사이클이 시작되지 말한 법도 없는 거죠. 네. 제가 몇 개월 전에 보여드렸던 요 사이클, 네. 이더리움은 요 사이클이 가지 말한 법이 없죠. 네. 이 구조라면 2027년에 이더하고 비트하고 고점 찍힙니다. 비트코인 좀 더 일찍 찍히겠죠. 이더리움보다. 비트 고점은 대략 27년 1분기고요. 네. 이더리움 고점은 27년 한 2, 3분기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낙하산 메고 계시고요. 낙하산 메고 계시고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섣부르게 매수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매수해야 될지 기준 다 정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모든 얘기를 다 드려가지고 어쩌면 이제 뭐 온체인과 관련된 얘기 하나 빼고 모든 얘기를 다 드려가지고 어쩌면 공개 영상으로는 이게 마지막 영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멤버십 분들은 또 따로 이제 좀 마이크로틱하게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멤버십 영상은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12월까지 유튜브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만약에 이제 시즌 종료가 나오는데 굳이 유튜브 운영할 필요가 없죠. 네. 그잖아요. 네. 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 자리에서 돌아오겠죠. 네. 다시 이제 시작합시다. 네. 제가 뭐 이 영상을 올렸던 때처럼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이제 4년 만에 비트, 이더 그때 이제 BNB 말고 뭘 사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4년 만에 다시 네. BNB 포함 비트, 이더, BNB 솔라나 들고 존버할 기회가 왔는데 다들 손가락 빨고 계실 거냐고 얘기하면서 네. 책 팔이도 하고 네. 유튜브 팔이도 하고 네.
멤버십 할인도 하면서 그때는 뭐 제대로 멤버십 할인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제가 만약에 좀 이제 솔직히 조금 비밀스러운 텔방을 운영한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지도.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네. 마지막 공개 영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지막 공개 영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잘 보시고 네. 어쨌든 사이클의 끝이 네.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다시 네. 이 얘기하면서 복귀하겠습니다. 네. 이때 비트코인 딱 최저점이었는데 네. 여기 있네요. 네. 비트 1개, 이더 10개에서 20개, BNB 50개에서 100개 정도 가지고 존버쳐볼 기회가 5년 만에 왔는데 손가락 빨고 계실 거냐? 같은 멘트를 날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네. 비트 이더 차트는 봤는데 BNB는 안 보여드렸는데 BNB도 저는 좀 상당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네. BNB 차트는 제가 게시판에 이제 올려드렸죠. 네. 여기에서 좀 많이 정리했습니다. 네. BNB 차트도 상당히 정직하게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딱 여기에서 저는 거의 최고점에서 거의 털었어요. 네. 거의 최고점에서 털었습니다. 네. 인증 한번 간만에 한번 해드릴까요? 네. 거의 푸시렉의 알트들은 내두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BNB를 보시게 되면 이건 중간중간 스윙 때문에 뭐 매매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 거의 다 털었습니다. 네. 여기서 다 턴 거 보이시죠? 네. 다 털고 나니까 아직 BNB 이제 그 바이빗에 네. 그 런치풀에 박아놓은 것도 좀 있고 부계정까지 포함해서 네. 여기에서 거의 다 털었습니다. 네. 거의 다 여기에서 네. 보이시죠? 네. 그건 솔라나를 그대로 이제 대입해 보시면 아십니다. 야, 저 새끼는 어떻게 고점 꼭대기에서 BNB 다 털 수가 있지? 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도 올라가 1,800달러까지는. 근데 상당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이 채널 잘 작도를 해놓으면 1대1로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잖아요. 네. 이 채널 그대로 1대1 복붙하게 되면 여기거든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비트, 이더, BNB는 대략 뭐 이 정도로 정리했고 물량을 한 40개, 50개 정도는 남겨놨어요. 네. 50개 조금 넘게 있다. 50개 조금 넘게 남겨는 놨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이클 종료 준비를 다 해놨어요. 사실상 귀국시킬 거 거의 다 귀국시켰고 네. 준비를 거의 다 해도 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알트하고 뭐 BNB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비트는 거의 안 팔았다. 평당이 워낙 낮아서 그래요. 평당이 워낙 낮아서 이도도 많이 줄였다. 알트는 푸시래기를 좀 가지고 있다. 푸시래기, 오시래기. 국내에 막 상장도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뽀시래기 가지고 있어.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화 많이 했다. 코인에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제 사이클 연장되면 당연히 재진입하겠죠. 아까 그 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네. BNB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좀 사볼 만한 자리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좀 사볼 만한 자리죠. 여기는 네. 여기까지 오게 되면 대략 한 1,000달러 아래에서 좀 사볼 만하거든요. BNB 수익 관점에서 BNB는 사두면 쓸모가 많으니까 네. 뭐 에어드랍도 해주고 런치풀에도 참여하고 네. 알파도 참여하고 네. 뭐 두세 개 정도 돌리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현금화한 걸 환율 조금 떨어지면 스테이블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꿀 생각이다. 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요. 네. 그냥 이번 사이클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네. 자 다시 저번 연휴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이번 사이클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네. 결국 이제 요게 사토시 안배든 뭐든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네. 정말 이 반감기 사이클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구나. 네. 결국 이번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인정이 안 되고 야 이건 38만 달러까지 가야 되고 이더리움은 17,000달러까지는 가야지 납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자. 단순히 이 판때기 내부가 아니라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 시장이 정말 정적 과열의 끝이 안 나온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이대로 끝나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마지막 한 방 이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지만 시즌 종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당히 시즌 종료가 구조적으로 다가왔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도 그렇고, 신용 스프레드도 그렇고, 신용 스프레드 차트가 어딨냐? 신용 스프레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하고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기간적인 요건도 충족했고, 어떤 과열의 요소를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낙하산 안 메고 계시면 그냥 뭐 어디 유튜브가 사이클은 더 간다 그러고 불량 더 간다 요거 그대로 쳐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4년 만에 이때처럼 비트 이더 BNB 솔라나 가지고 정보 처리 기회가 왔는데 다들 손가락 빨고 계실 거임? 라는 말을 하는데 전부 다 그냥 또 이제 처 물려 있어가지고 현금도 없고 레버리지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팔란 얘기가 아닌데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거래소 딱 보시면서 어디 평단까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날려야겠다. 쇼대칭 걸지 않으실 거면 그대로 전버 치실 거면 해칭 포지션 하나 정도는 좀 가지고 계세요. 해칭 포지션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언제 풀면 될까요? 20주 EMA 주봉을 복귀하면 그때 푸시고 그 전까지 나는 아직 사이클이 남았다라고 믿고 계신 분은 해칭은 최소한 걸고 계시라고요. 저도 비트 연물 해칭은 이미 걸었습니다. 그 뉴스 뜨자 어제 걸었어요. 어제 아침에 걸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지방은행 부실 뉴스가 뜨더라고요. 미국 지방은행 부실 이슈가. 그리고 혹시 뭐 매크로 잘 활용 안 되시는 분은 아니다. 얘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시즌 종료 시그널이 상당 부분 떴습니다. 그건 내 알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2017년, 18년 같은 알트장 안 왔다. 2020년, 21년과 같은 알트장 안 왔다. 그랬는데 무슨 시즌 종료냐.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작 그것 떨어지고 시즌 끝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객관적인 분석인가요?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심리적. 내가 물려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게 객관적이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좀 긴 영상인데 여러 번 정독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분석은 뭐 이건 좀 자랑은 아니고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이지가 않고 그래도 그냥 흔하게 트위터에서 보고 뉴스에서 보고 누가 했던 얘기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금과 억조가 아니고 뭐 가끔 뭐 애연자 뭐 비스무리하게 네가 말한 거 다 맞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현금화를 꽤 많이 한 거고 해칭도 걸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단기 이펙트가 좀 세게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게 해제되는 기준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60주 EMA 복귀하면 되고요. 비트코인하고 토탈3 이더리움 20주 EMA 복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온체는 일단 잠시 좀 접어두세요. 온체는 접어두시고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관세가 이제 여기에선 봉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터지고 있는 유동성 이슈 있죠. 지방은행 몇 개 위험하다. 그리고 그 지방은행에 대출이 노출된 훨씬 더 상위 투자은행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고, 뭐 이 암호화폐 내부적으로도 저번 대청산 이슈 때 갈려나간 VC들이나 MM들이 분명히 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네들 부실이 터지게 되면 이게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크로적으로 봤을 기술적으로는 그 기준,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관세하고 그 다음에 셧다운,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지방은행 이슈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 상황은 트럼프가 싸질러 놓은 똥인데 뭐 관세, 셧다운, 지방은행까지 포함해서 파월조차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고용 위험하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파월조차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QT를
그잖아요. 네.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할 수 있다. 이건 완곡한 표현으로 뭐냐면 미국 경제 조금은 위험하다. AI 잘 나가는데 뭔 소리냐? AI는 잘 나갈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이 그게 망하는 거죠. 네. AI만 버티는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요. 단기 불황.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금리 인하도 두 가지 성격의 금리 인하가 있어요. 네. 이른바 사전적 금리 인하가 있고, 네. 두 번째가 이미 일이 터지고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그 악화되는 수준을 좀 더 낮춰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네. 이 두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무조건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중요하다고요. 네. 금리 인하의 명분. 네.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자산 가격이 빠지고 다시 금리가 안정화될 때, 특히 급격한 금리 인하는 그건 인증하는 꼴인데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그래서 곧 죽어도 0.25%씩 두 번 떨어져야지 한 번 0.5로 떨군다 그러면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자산 가격은 어디에서 많이 오르냐면 이것도 이제 많이들 여기에서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장기 금리 사이클에 대한 예상 가능한 레인지 범위가 설정될 때. 왜 그러냐 하면 금리에 따라서 세력들은 포지션을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특정 섹터 확 줄이면 그 섹터는 매도세가 쏟아지니까 떨어진다고요. 이번에 피트하고 알트가 떨어진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누군가는 암호화폐 쪽에 노출된 포지션을 누군가 급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저 사단이 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암호화폐가 가장 황금성이 빠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왜 못 따라가지? 네. 누군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티 차트가 저렇게 죽을 쓰는 겁니다. 네. 이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살짝 매크로도 아사모사 하고요. 네. 사이클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정점을 찍었고, MSTR은 사실상 낭떠러지 끝에 이제 새끼손가락 하나만 대롱대롱 매달고 있고, 비트코인은 20주 EMA가 선제적으로 깨졌고, 그런데 갑자기 또 어제 매크로가 하나 더 미국의 지방은행이 터질 수 있다라는 혹자는 23년 3월하고는 좀 다르다. 그때는 말 그대로 뱅크런이 올라갔고, 네. 뱅크런이 터졌고, 네.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매크로 얘기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 차트도 모니터링 하시면 좋아요. 네. 이게 티커가 생각이 안 나는데, 티커가 뭐였지? 네. 아까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봐가지고, 티커가 KRE입니다. KRE. 요거 모니터링 하시면 좋아요. 이게 미국 지방은행 주식 모아놓은 ETF거든요. 네. 다시 한번 미국 지방은행 주식 모아놓은 ETF인데, 만약에 딱 봐도 이제 어디 구간을 봐야 되는지 알겠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좆됩니다. 정말. 이거 낙하산 펼기 안 주죠. 네. 좆될 수가 있다고요. 정말. 네. 이걸 만약 혹시 나오게 되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다음부터는 아마 비트코인 대떡상을 할 겁니다. 네. 결국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니까 긴 꼴이 남기면서 비트코인은 대떡상을 할 겁니다. 네. 당연히 달러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타이밍에 달러가 결국 원화 기준 1350원에서 1390원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때 바짝 환전을 해놔야죠. 네. 지금 1415원 정도 되잖아요. 1415원, 1420원 정도잖아요. 네. 요거 잘 보세요. 네. 요거 잘 보시라고요. 피커 기억해 두시고. 네. 이때 여기 무너지니까 주르륵. 실제 이제 연준이 등판한 건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네. 여기 어딘가에서 연준이 등판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다시 달러 찍어서 살렸죠. 긴급 자금. 네. 그 채권 다 인수해줘가지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매수 타이밍을 이걸로 볼 수도 있다고요. 비트코인 재매수 타이밍을 이 차트를 이용해서도 잡을 수 있다고요. 네. 이때 여기에서 그러면 요게 하나 완성이 되죠. 네. 작도가 하나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작도가 나오니까 이런 작도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요걸 또 2등분을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2등분을 해놓게 되면 그래서 봐라 비트코인이 그때 어디에서 저점이 나왔지? 이렇게 조금 시야를 넓히세요. 네.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행위 여기잖아요. 여기 네, 고점 대비 22%가 떨어졌던 날짜가 3월 10일이네요. 3월 10일. 다시 한번 3월 10일. 3월 10일이면 어디야? 7, 8 날봉 다시 3월 10일이면 어딥니까? 여기네요. 센터라인이었네. 센터라인. 신기하네요. 여기네요. 여기. 비트코인 저점은 그러니까 이때 나스닥하고 주식은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한 달 정도 비트보다도 더 떨어졌죠. 이 구간 동안 나스닥 더 떨어졌다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긴 꼬리 남기면서 개떡상을 해버렸거든요. 긴 꼬리 남기면서. 이날 3월 10일 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좀 보세요. 3월 10일 날 이때 올려놓은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번에도 여기 근처가 되겠네요. 그죠? 네. 대략 요 추세 하단쯤 되겠네요. 이때 비트코인이 뭐 6만 달러를 갈지 7만 달러를 갈지 8만 달러를 갈지 9만 달러를 10만 달러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이슈로 해가지고 뭔가 또 이상한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 대비는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유동성 상황도 그렇고 미국 매크로 상황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한눈에 보셔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고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지난 2022년 대략 3, 4분기부터 해가지고 레버리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스닥부터 암호화폐 온갖 가지 자산들 다 떡상시켰다고요. 이 한 사이클을 계속 떡상시켰다고요. 코로나 때 이 한 사이클 시원하게 먹었듯이 이때 이 한 사이클 시원하게 먹었듯이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거든요. 상당히 좀 길게 온 사이클이죠. 레버리징 사이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급격하게 오진 않고 파월도 앨런 헬망구도 운전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털어내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길게 가고 있긴 한데 유난히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해려가지고 중간중간 털어내는 게 정말 많다고요. 뭐 엔캐리부터 해가지고 관세, 뭐 헝다 이슈, 미국 지방령 이슈까지 이때처럼 그냥 한 방에 확 그냥 금리 거의 제로까지 내린 다음에 제로 금리에서 그냥 2년 동안 그냥 내내 난이도 개하죠. 개하. 그냥 존버하면 돈 벌어주는 개가. 이번에 좀 샀다 팔았다 온갖 지뢰 다 피하면서 먹어야 되는.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뭐 굴곡이 없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난이도 개하죠. 그냥 시원하게 난이도 개하죠. 여기선 또 제로금리였고 사실상 거의 여기도 제로금리. 근데 고금리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번 사이클은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족같았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는 거죠. 유난히 그래서 빅스도 그냥 여러 번 퉁퉁 튕겨져 오르죠. 이 폭탄을 다 피할 수는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지난 청산 이슈 같은 일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이번 사이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